지금이 일요일 오후 1시 5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전번이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언론 사회 활동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광수는 임정에도 참여했었는데 환멸과 실망을 느끼고 이제 귀국했죠. 그래서 한때는 승려가 되려고 하기도 했지만은 박한영이라는 불교 이론학자가 그 사람도 스님이었었는데 자네는 스님이 될 사람이 아니다 해서 스님이 되겠다는 이광수를 한사코 만류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22년 흥사단의 측면 지원 조직인 수양동맹회를 조직하였다. 1922년 3월 잡지 개벽에 발표한 소년에게 내용이 출판법 위반 혐의를 받아 종로에서에 연행된 바 있었다. 이후 그는 요시찰 인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 당국의 관리 대상이 되어 감시 내사당했다. 그 뒤 1922년 9월 30일 밤에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와 첫 면담을 가졌으며 그때부터 사이토의 정치참모 아베 미스이에와 빈번히 접촉하였고 그들이 주선으로 월 수당 300엔을 받는 등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얼마 뒤 퇴사한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취직했지만은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이제 퇴사했다는 거죠. 1922년 흥사단의 국내 지부인 흥사단 원동위원부 창립을 주관하였다. 1922년 주요한 등과 함께 안창호의 연락을 받고 경성부의 수양동맹회와 평양의 동우구락구의 발족을 지시했다. 안창호는 단체의 기준과 회원 자격, 단체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이광수와 주요한 등에게 지시하고 거저자금을 보내 설립에 착수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광수는 안창호와 너무나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안창호에 관한 비서 역할이랄까 이거를 이광수는 아주 충실히 해냈었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로에 가면은 지금도 해화동에 가면은 흥사단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흥사단이라는 게 안창호를 기리는 그런 단체잖아요. 1923년 5월 김성수와 송진의 권유로 다시 동아일보사에 입사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광수는 그들의 후원을 받아들여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개권 논설위원이 되었다. 5월 16일 동아일보 사회부 촉탁 기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허용론 논란. 그는 여자도 인간이며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자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혼과 가족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이는 유교학자들의 분노를 초래했다. 또한 1918년부터 그는 칼럼과 논설에서 동성애에 대한 것도 다루기 시작했다. 그는 동성애 역시 존중받아야 될 사랑이며 사랑할 권리가 있고 사랑할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니까 이광수는 동성애를 허락해야 하고 동성애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유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반발을 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동성애 옹호론을 작품에도 일부 반영했다. 후일 2007년 서울대 인문학연구소의 한국문학자 미국 출신의 가브리엘 실비아는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동성애를 연구한 논문이 함께 게재됐다. 여기서 실비안 씨는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동성애 코드에 대한 기존 이론을 재검토하며 이광수야말로 동성애 담론이 보편화하기 이전에 동성애를 반감없이 다뤄온 작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기 전인 그런 때 벌써 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그렇게 시대를 앞서가니까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광수가 그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욕과 이제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여기 이제 그림은 뭐냐면 동아일보 시절의 친구들과 함께 찍은 모습인데 왼쪽부터 진학문, 그 다음에 심우섭, 그 다음에 이광수, 그 다음에 이상엽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도 찍은 걸 보면은 키도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이광수가. 근데 뭐 체격도 그렇게 불품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다만 그렇게 이제 결핵에 걸려가지고 그랬었던 거죠. 그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따랐다는 것만 봐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광수가 뭐 너무 체격적으로 왜소했다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제 결핵에 걸려서 고생을 한 거죠. 계몽운동과 문필 활동, 민족 개조론 발표. 이광수가 이 민족 개조론이라는 걸 써가지고 상당히 그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민족 개조론을 쓴 게 이춘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광수입니다. 이광수의 호가 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춘원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민족 개조론 및 민족 개량주의를 문서로 참고하십시오. 그는 일찍이 나태하고 게으르며 그러니까 봅시다. 그는 일찍이 나태하고 게으르며 무기력한 이 민족의 성격을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조선 민중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의 이런 그 못된 자질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뜻을 가진 거죠. 민족 개조론이라는 게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나약하며 공짜를 바라며 호황되다. 요령과 술수에 능하다. 그리고 속임수와 눈가리기에 능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런 습성으로서는 서로 간의 신뢰도 어렵지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일부 국민들의 의지만으로 독립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않고는 어느 나라도 조선의 독립을 도와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광수가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요. 공격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조선 놈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래가지고 일본의 그 지배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한 공격을 받은 것이죠. 허위되고 공상과 공론만 즐겨 나태하고 서로의 신의와 충성이 없고 일에 임하여 용기가 없고 빈궁하고 이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봅시다. 이것도 안 되죠. 잠깐만요. 아까 읽었던 곳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말이죠. 컴퓨터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봅시다. 이 글을 통해서 이광수는 3.1 운동이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난 이후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방도는 일제에 대항하는 독립투쟁이 아니고 독립을 쟁취하고 유지할 만한 실력을 먼저 기르는 민족개조운동, 자치운동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데 그런 힘도 없으면서 무조건 일본한테 저항을 해가지고 3.1 운동이다 어쩌다 이렇게 해봐야 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작정 일본한테 대항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을 기르는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골자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민족 개조론의 타협적인 내용은 곧 민족 진영 인사들의 감정을 자극 논란을 일으키면서 문필권에서 소외당하였다. 그러나 이광수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그의 민족 개조론은 실력 양성론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를 얻자는 자치운동의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전면적으로 일본한테 그렇게 뭐 독립을 위해서 대든다거나 투쟁한다기보다는 이런 말 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렇게 일본한테 이렇게 대들고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여러분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쳐보십시오. 치는 족족 계란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된다 이 얘기죠.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일본을 대상으로 자꾸 이렇게 저항을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게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본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를 얻자는 그런 자치 운동의 오히려 그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무작정 일본한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독립을 해두겠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그 부드러운 우리가 식민지 통치를 스스로 인정하지만은 그 식민지 통치 내에서 조선 민중이 우리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을 어떻게 찾아보자. 방향을 모색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 이광수가 잡지 개벽의 민족 개조론을 발표했을 때 그 반응은 일파만파의 충격이었다. 이광수의 집에 칼을 든 청년들이 난입했으며 개벽사의 기물들이 파괴되었고 이광수를 강사로 초빙했던 사람들까지 습격당했다. 그래서 이 민족 개조론이 잡지 개벽이라는 잡지에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그 개벽이라는 잡지를 보던 독자들이 막 이 격분을 해가지고 칼을 들고 이 청년들이 칼을 들고 이광수 집을 쳐들어갔습니다. 이광수 이놈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광수가 그 청년들을 붙잡고 아주 논리적으로 혼적은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흥분했던 청년들이 칼을 든 청년들이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 민족 개조론을 왜 이렇게 이런 이론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했다래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민족 개조론이 발표돼서는 총독부의 사주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민족 개조론 또한 총독부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유랑했던 젊은 시절 동포들의 비참한 삶과 지도자들의 이전 투구를 보고 착상한 것이며 정신적 대부인 도산의 점진적 개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는 조선사회는 요령과 기만, 허위가 판치는 사회이며 이런 사회, 이런 시민의식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의견에는 공감보다는 감정적인 반론과 공격이 계속되었다. 민족 개조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은 달성될 수 없다.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 이 조선 민중의 태도부터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태하고 뭐 게으르고 이런 것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남을 속이는 뭐 사기, 이 요령 기만 이런 것도 다 이런 나쁜 습성을 버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은 이렇게 성격으로 좋은 자태로 스스로 우리가 변해야만
나중에 그 조선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참 막연한 얘기죠. 간접적이고 막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한 민족이, 한 가지 민족이 그 민족의 성향을 바꾸려면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민족 하나가 그 민족성이 변하려면은 아마 100년의 세월은 흘러야 민족성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민족성이란 게 사람 개개인의 성격도 고치기 힘든데 우리 조선 전체의 민족성이 바뀌려면은 그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광수의 논리라는 거는 참으로 이게 너무나 그 간접적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이 거듭되는 얘기이지만은 이 사람의 성격, 한 사람의 성격도 고치기 힘든데 전체 우리 조선의 민족의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 편집국장 제지, 동아일보에 입사해가지고 16분을 경과했습니다. 동아일보에 입사해가지고 이제 편집국장까지 지냈다 이런 얘기죠. 1923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되었다. 작가가 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혐오감을 갖고 있었던 김동인은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광수에게 비상한 노력 끝에 유선적 탈을 썼다고 동아일보 기자가 된 주요한에 대해서는 요한이 사윤이 된다는 것은 시인으로서의 파멸을 뜻한다고 지면을 통해 독서를 퍼부었다. 생계를 위해 기자가 된 일을 두고 김동인 등은 변절을 했는데 그는 작가는 순수하게 소설 시 등의 작품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그러나 김동인도 1932년에 기자가 된다. 여러분들 그 김동인이 아시죠? 뭐 김동인이가 뭐 운연궁의 범이라는 소설을 썼었나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발가락이 닮았다 뭐 이런 그 소설을 썼다고 생각되는데 이광수가 그렇게 동아일보에 취직을 하니까 동아일보에 취직한 이광수를 이제 그 비난을 한 겁니다. 작가라는 거는 순수하게 글만 써야 된다.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이것은 뭐 옳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김동인 자신도 1932년에 기자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 작가는 뭐 흙을 파먹고 산답니까? 그렇잖아요. 이 작가로서만 이 요즘 말로 이 전업작가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돈벌이도 하지 않고 오로지 소설만 써서 먹고 살겠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목사도 그래요. 목사에 비교한다면 그렇죠. 뭐 서울의 뭐 대형 교회들, 뭐 순복음 교회 같은 아주 큰 대형 교회들은 뭐 신자가 10만, 20만이 몰리고 100만 정도 몰리고 이런 대형 교회는 목사가 목사 일에만 전념해서도 뭐 생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뭐 헌금 이런 일부에서 봉급을 받아도 목사 일에만 전념해서도 먹고 살겠지만은 그러나 작은 시골에 뭐 신도에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 목사가 목사에만 전념하고 살 수 있나요? 아니 뭐 목사라고 뭐 어디 뭐 흙 파먹고 살 수 있나요? 이슬만 받아먹고 살 수 있나요? 아니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무슨 아주 큰 이 순복음 교회 같은 대규모 그런 교회 목사가 아니고서는 목사도 이렇게 직업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직업을 갖는 거죠.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또 그래서 목사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작가도 그래요. 작가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소설을 써서 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뭐 그것이 최고 좋은 일이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도 어디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취직을 하니까 김동인이가 이제 동아일보에 취직한 이광수를 이제 비난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비난을 했던 김동인 자기 자신마저도 1932년에 기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23년 중반에는 도산 안창호를 모델로 한 장편소설 선도자를 동아일보에 연재하다가 조선총독부의 간섭으로 송진우, 김성수 등이 소환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결국 111회 중편 완 부분에서 연재 중단되었다. 1923년 가을 시리에 빠진 그는 금강산을 순례하면서 보광암의 주진 월하노사라는 늙은 불교 승려의 인도로 법화경을 접한다. 이후 그는 법화경을 한글로 해석하기도 했으며 법화경에 널리 심취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광수 어머니가 이광수를 이제 잉태해서 이제 출산을 할 무렵에 그 태몽을 꿨다잖아요. 그래서 이광수를 낳기 전에 이광수 어머니가 어떤 태몽을 꿨냐면은 늙은 스님이 지나가다가 거울을 주더라. 이런 그 태몽을 꾸고서 이광수를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 때문인지 이광수가 한때는 불교 승려가 되려고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태몽 꿈이라는 것은 말이죠. 참 신기합니다. 이 태몽의 세계는 이 과학으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아직도 과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과학으로서 이 해설이나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바로 이 태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여는 꿈들은 밤에 잘 때 꿈을 많이 꿔도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꿈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태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태몽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꿈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몽이 또 이상하다는 건 말이죠. 태몽이 태어날 새 생명의 스타일, 그 다음에 성격, 이런 거를 알려주는 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제 태몽을 꿨는데 그게 무슨 태몽이냐면은 어디 가서 이 산사태가 흘러져 내려와 있는데 모래가 있더라 이거예요. 굵은 마사 하얀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를 파니까 거기서 하모니카가 나오더라. 그런 태몽을 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연유였는지 내가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음악광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태몽은 그 태어날 아기의 스타일이나 성격 이런 거를 미리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 태몽은 이 과학으로도 이 해설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모니카라고 하면 말이죠. 하모니카라고 하면 음악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데는 무수한 악기들이 많잖아요. 비올라 현악기, 비올라 첼로 그다음에 바이올린, 그다음에 많잖아요. 심볼즈 많단 말이죠. 그런데 비올라 같은 건 말이죠. 현악기지만 여러분들 비올라 같은 거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굉장한 저음을 냅니다. 비올라가. 그리고 비올라는 굉장히 덩치가 큰 악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나팔을 보십시오. 나팔 트럼펫은 아주 고음을 내면서, 그런데 트럼펫은 나팔 크기가 작습니다. 근데 이 어깨에다 둘러매는 여러분들 군악대가 이제 거리 행진을 할 때 그런 데 보십시오. 어깨에다 둘러맨 큰 나팔이 있습니다. 그 나팔은 이제 금관 악기에 속하는 악기인데 이 어깨에다 둘러매는 큰 악기가 뭐냐면은 이제 호른 이런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저음을 내는 나팔 소리죠. 예, 호른 뭐 이런 건데 호른도 별로 큰 게 아니에요. 이 어깨에다 짊어지는 나팔이 바로 겁니다. 트럼본. 이제선 트럼본이 아니 트럼본은 이거네. 전후 좌우로 이렇게 들락들락 날아가면서 하는 거. 하여튼 좌우지간에 내가 지금 언뜻 그 나팔 악기의 그 명칭이 생각나지 않는데 하여튼 어깨에다 둘러매는 큰 나팔이 있어요. 대형 나팔이 있다고죠. 그런 거는 이 비올라나 이 어깨에다 둘러매는 대형 나팔. 그 다음에 큰 북을 두드리는 거. 이런 거는 남성적인 악기입니다. 남성적인 악기인데 악기 자체도 크고 악기 자체도 덩치가 크고 굉장히 저음을 낸다고죠. 그런데 이 하모니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모니카는 아주 여러분들 하모니카 알잖아요. 하모니카 작잖아요. 악기가 작고 소리도 그래서 하모니카를 뭐라고 하냐면은 흔히들 여성적인 악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사태밥에 떨어진 이 산사태 난데 모래가 있는데 그 굵은 모래를 파헤치니까 이제 하모니카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모니카를 이렇게 꺼낸 걸로 봐서 그걸로 보면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모니카는 여성적인 악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덩치가 크지 않고 덩치가 자그마하고 얼굴이가 이쁘고 여성적인 그런 여성적인 외모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 얼굴이가 굉장히 이쁘다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작고 여성적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태몽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태몽은 참 신기한 색입니다. 그 태어날 아기의 성격 스타일 이런 것까지 그 미리 예시를 주는 그런 꿈이 태몽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계속해 봅시다. 1924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동아일보의 사설 민족적 경륜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국법이 조선 내에서 허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일본의 국법이 허하지 않은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논설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후 이광수 주도의 타협적인 자치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이라는 논설을 발표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이 논설의 요지는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치, 산업, 교육의 3대 정치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사설 민족의 경륜이 무리를 일으켜 동아일보에서 스스로 퇴사했다. 그러나 김성수와 송진의 배려로 1924년 2월 동아일보의 기자로 다시 복귀했고 동아일보의 허생전을 연재하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장편소설 재생을 동아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과의 타협적인 그 자치주의 이를 또 이광수가 주장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이광수가 주장한 그 논리에 대해서 또 사회 일각에서 또 이 반론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반론이 번지고 이광수를 이제 잡아먹겠다고 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가 이렇게 보면 내가 이광수라는 인물에 관해서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동아일보에 취직했으면은 그렇잖아요. 동아일보에 취직했으면은 기자 생활에만 충실했어야 되는 겁니다. 기자 생활에만 충실했어야 이 직장 생활을 순조롭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죠. 이광수는 기자 생활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사회의 그 반론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는 자꾸 글을 써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못하게 되고 또 퇴사하게 되고 퇴사해서 있다가 또 다시 이제 주위 사람들 도움으로 다시 기자로 동아일보 기자로 다시 이제 복직을 하고 그러니까 퇴사와 복직을 이제 반복했다고 하죠.
그 퇴사했다가 또 이제 백수가 되고 돈이 없어지고 하니까 다시 이제 그 기자로 복직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이제 되풀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되바라진 돌이 정을 맞는다. 이런 그 속담이 있습니다. 내 별명이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속담을 내가 그렇게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 했어요. 튀어나온 돌이 정을 맞는다 이거예요. 뾰족한 돌이 정을 맞는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정을 안 맞으려면은 정을 안 맞으려면은 직장인이 되면 직장인 생활만 충실해라 그겁니다. 그러지 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외적인 일에 뭐 자꾸 이렇게 눈을 돌리고 이러면은 안 된다고 하죠. 내가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이지만 유튜브를 합니다. 근데 이 유튜브는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어디 유튜브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주말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일이 끝난 다음에 주말에만 하는데 나는 이 뭐 사회로부터 욕을 먹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뭐 인간 탐구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자꾸 뭐 이런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유튜브를 할 때 뭐 직장에 얘기를 하든가 내가 근무하는 직장을 비난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내가 뭐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근무하는 직장 비난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는 직장 얘기는 일절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인간 탐구 이런 것만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주말에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을 자꾸 비난을 하고 그래 보십시오. 직장에서 잘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광수는 기자가 되었으면 기자 일에만 이제 충실하고 전념해야 되는데 이광수가 그러질 못했다고 그죠. 그래서 동아일보에 들어갔다가 또 이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 생활의 백수가 되면 다시 동아일보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걸 반복했다고 하죠. 이 무렵 여기자인 최은희를 발탁하였다. 최은희가 기자로 발탁되게 된 데는 춘원 이광수와의 인연 그리고 기자 덕목으로서 차고 넘칠 무한한 배포가 작용했다. 최은희가 동경 일본여대 3학년 재학 중인 1924년 여름방학을 맞아 춘원이 집을 찾았을 때 일이다. 최은희는 춘원의 부인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허영숙과 가까운 사이였다. 허영숙은 한 부호로부터 진료비 85원, 10전을 떼어 먹힐 처지였고 최은희는 청부사를 자임했다. 최은희는 채무자 집에 찾아갔으나 그가 외출하고 없자 마루에 돗자리를 펴 낮잠을 자거나 냉면을 배달시켜 먹었다. 이게 참 재미난 얘기네요. 우리나라 그 여성으로서 최초의 여기자가 누군 최은희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의 최초 그 기자가 여기자가 최은희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은희 전에는 전부 이 기자라는 직업은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 최은희라는 여자가 이 기자라는 직업에 최초로 이제 여성이 진출한 그런 여성이거든. 근데 이 최은희라는 여자가 그 이광수의 부인 그 허영숙이하고 친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춘원이 자기 부인하고 친했던 최은희를 이제 기자로 이제 발탁시킨 겁니다. 그런 인연이 있는데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말이죠. 허영숙이가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했다고 내가 했잖아요. 허영숙이가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했는데 허영숙이는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진료비 85원 10전을 떼어먹힐 그런 위기에 처했었다는 겁니다. 그 85원 10전이라면은 뭐 그때 당시 85원 10전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얼마가 들렸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한 지금으로 따지면은 진료비라고 하니까
85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한 500만 원에서 85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돈을 떼일 처지가 돼 있다고죠. 그래서 이제 그 허영숙이하고 최은희하고 이제 사이가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내가 받아내겠다. 최은희가 그래가지고 청부사를 자처했다는 거죠. 내가 그 돈을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최은희가 그 진료비를 떼어먹은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이제 마루에다가 대청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냉면을 배달시켜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남의 빚을 지면 말이죠. 빚쟁이가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안방에 아주 안방이 이렇게 안방 아랫목에 눕는 겁니다. 이 빚쟁이가. 그러니까 빚쟁이가 쳐들어와서 사시사철 그 집에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할 수 없이 이 돈을 마련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 여기 보면은 최은희는 의료 규정을 알아보시고 부당하거든 고소하세요라며 귀간 부호에게 쏘아붙였고 강차를 부리다가 차츰 진료비를 깎는 쪽으로 타협하려던 이 악성 채무자에게 내가 종일 이 집에서 치마에 묻힌 먼지는 털고 갈망정 단돈 10전도 못 깎아 드리겠소라며 결국 돈을 온전히 다 받고 일어섰다. 마침 그때 조선일보가 부인 기자 여 기자라는 의미를 급구했고 이광수는 이상엽 편집 고문에게 최은희 진료비 주심 청구 일화를 들려주며 그만한 배짱과 수완이면 넉넉하고 부인과 왕래 편지를 보니 문장도 신문 기사보다 낫다고 청구했다. 그래서 이제 그 허영숙이가 떼일 그런 빚을 대신 그 최은희가 받아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광수가 이제 최은희라는 여자를 그때부터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다고 하죠. 근데 그때 마침 조선일보에서 여기자를 구한다. 이런 그 광고를 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광수는 그 당시 이제 편집 고문에게 최은희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부인이 우리 마누라가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병원비를 떼일 정도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근데 이 최은희라는 여자가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가지고 그 돈을 받아냈다. 근데 그 최은희라는 여자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보니까 글 쓰는 문장 솜씨도 괜찮더라. 그리고 이 여자로서의 배짱도 있고 글 쓰는 솜씨도 갖췄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이 최은희라는 여자를 이제 기자로 발탁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은희가 조선일보 기자로 이제 발탁이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자가 된 겁니다. 최은희가. 이후 1933년 8월 29일자 사설과 행설, 수설, 소설 13편, 시, 시조, 동화, 수필, 평론, 서평, 기행문, 번역물 등 하루 원고지 70장 이상을 동아일보 지면에 발표했다. 그러니까 뭐 이광수가 왕성하게 기자 생활도 열심히 했을 뿐더러 이렇게 그 왕성하게 작가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아일보의 사설, 횡설, 수설, 뭐 소설, 시, 시조, 동화, 수필, 평론, 서평, 기행문, 번역물 등 뭐 하루 원고지 70장 이상을 꼭꼭 동아일보 지면에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광수가 작가나 기자 활동에 그 열심히 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뭐 이광수 최은희가 우리나라 최초인지 여기자였었는데
여기자 최은희에 관해서는 내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이광수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자였던 최은희에 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은희가 이제 이광수와도 여러 가지 친분이 있었고 또 이광수 부인이었던 허영숙이와는 더더욱 친분이 깊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또 내가 하는 게 인간 탐구니까 내가 눈의 얘기지만 인간 탐구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이 최은이라는 여자에 관해서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다뤄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기자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회 변화론과 설파. 사회 변화론 설파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광수를 내가 하고 있잖아요. 아직 내가 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굉장히 오래가리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가 이광수를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3분의 1 정도 했다고 봐야죠. 한 30% 정도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상당히 오래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이제 녹화한 지가 41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는 사회 변화론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